안녕하세요. 김미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시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랑과 이별에 관한 시조 봤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충성과 지조 절개에 관련된 시조들을 모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 시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1편에서 이미 설명을 다 했거든요. 시조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측면도 시조는 특히 꼭 알아야 돼. 그래서 만약에 그거가 좀 아리까리한데 좀 헷갈리는데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1편으로 가셔서 그 부분에서 시조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시고 다시 이쪽 주제로 넘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충성과 지조절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시들을 우리가 시조들을 뭐라고 하냐면 절의가라고 불러요. 절의가. 이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기 같은 데서 한 번씩 설명할 수도 있으니까요. 나올 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조와 절개 할 때 그리고 신의 할 때 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조노라는 사람이 쓴 고려시대의 시조입니다. 충성, 지조절개 관련된 시조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시대별로 나누자면 고려시대. 고려가 망하는 게 너무 슬퍼요.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조선 전기에 있었던 어떤 단종의 폐위를 막았던 단종 폐위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사육신들의 시조 이렇게 등장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편하다는 거 읽어볼게요. 구름이 무심탄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자, 구름이 무심탄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라고 보면 구름이라는 건 여기에서 부정적인 속성으로 등장해요. 왜 그런지 볼게요. 무심하다라는 거 우리 뭘로 보냐면 고전에서 무심이라고 얘기하면 욕심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구름이 욕심이 없다는 말은요. 아마도 허랑하다라고 하면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거짓이야. 무슨 뜻이지? 결국에 구름은 욕심이 많은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볼게. 중천에 떠 이셔 임의로 다니면서 얘기하네. 중천이라고 하면 하늘 중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 꼭대기, 높은 하늘 위에 가운데에 떠 있으면서 임의로 자기의 마음대로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근데 우리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해볼게. 이 사람은요. 어떤 간신의 횡포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이 글을 썼거든요. 구름이라는 거 등장하면 여러분 아마 많은 시조들을 많은 고전 시가들을 본 사람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구름은 우리가 간신으로 해석하거든. 그래서 이 간신으로 보자면 이런 거예요. 중천에 떠 있어 임의로 다닌다라는 건 관리직에 있으면서 혹은 높은 권세를 부리면서 높은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뭘 하고 있다? 횡포를 부리고 있다. 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태여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덤나니 구름이 왜 부정적인 건가 했더니 여러분 원래 고전에서 우리 하나밖에 없는 날빛 광명한 달빛 누구로 해석해요? 임금을 얘기하는 거지. 임금의 어떤 총명함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대? 구태여 굳이 이 임금의 어떤 날빛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덮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속성을 가진 간신에 대해서 비판하고 어떤 횡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 역시 고려에서 조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쓰여진 시입니다. 백설이 잦아진 고래, 구름이 머흐레라. 자, 또 구름이 등장을 했죠. 백설이라는 건 고려의 유신들을 뜻합니다. 고려 유신들이 잦아진 고래라는 건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그 상황에 구름이라는 부정적인 속성을 가진 놈들이 머흐다라고 하면 험하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설은 잦아들고 구름이 험해지고 있는 상황, 정권 교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권 교체 상황.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여러분 매화는요 그냥 그 속성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나 반가운 매화라고 이야기하죠. 그 어느 곳에 피었느냐라고 하는 건 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화라는 건 우국지사를 상징하고 있고요. 우국지사는 나라를 살릴 어떤 뛰어난 인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가 어느 곳에 피었는고 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에 대해서. 우리 매화에 대해서 의미 하나만 보자면 매화. 여러분 매화 언제 등장해요? 매난국죽 들어보셨죠? 우리 이걸 뭐라고 하지? 사군자라고 부릅니다. 사군자. 플러스 하나 더 있어. 소나무까지. 송이라고 쓸게요. 소나무까지 해서 얘네들이 등장하면 우리 고전 시가에서 무조건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고 보기로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선비들이 많이 그렸던 그림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매화라고 하면 나라를 살려낼 이 뛰어난 인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심정입니다. 석양에 홀로 서 있어 갈 곳 몰라 하노라. 자,
석양해라고 하면 석양은 해가 지는 상황이지 해가 짐. 이것도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정권이 교체되고 있는 부정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석양에 홀로 서 있어서 지금 갈 곳을 몰라 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건 지식인으로서 고뇌를 하고 있는 어떤 고민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몽주는 여러분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작품을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마지막에 단심, 일편단심이라는 말이 나오지 이 글을 단심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하여가라는 작품을 지어가지고 떠봤대. 야, 너 우리 편 할래? 떠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단심가, 난 그럴 일 없어. 난 일편단심이야. 라는 답을 보내는 그러한 시조입니다. 내용을 볼게요.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자, 이 몸이 죽어 반복되고 있죠. 100번을 고쳐 죽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 번밖에 못 죽잖아. 근데 얘가 100번을 고쳐 죽어. 고쳐라는 건 다시라고 해석한댔지? 요거 외워야 된다고 했다. 다시 죽는데요. 근데 이거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어떤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내가 죽고 또 죽어서 100번을 더 죽어도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자,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백골이라고 하면 나의 뼈가요. 진토라는 건 먼지와 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지와 진흙이 되어도 넋이라도 있고 나의 영혼, 나의 정신이 없을 지경이 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위에부터 아래까지 죽고요. 100번 죽고요. 내가 내 백골이 진토가 되고요. 거기에 넋이라도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점점 강조되고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 그래서 점층적이라고 보기도 하고 우리 원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혹은 훨씬 더 작게 표현하는 건 과장이라고 보죠. 그래서 점층적 전개, 그 다음에 과장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자, 위에 두 줄은 다 가정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임을 향한 나의 일편단심은 가실 줄이 있겠느냐라고 서리법을 쓰면서 일편단심 주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어떤 정서를 압축하고 있다. 뭐 주제를 압축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일편단심, 그리고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나의 일편단심은요 절대 변할 일이 없어요. 저 꼬드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작품으로 봅니다. 자, 이제 조선 전기로 넘어왔어요. 똑같이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지만 시간이 이제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생성된 시기야. 여기 나오는 원찬석이라는 사람 역시 고려 유신이거든요. 그래서 조선 시대가 시작됐잖아.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이 글을 쓴 겁니다.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뉘라서 굽다턴고. 자, 눈을 맞아서 휘어진 대. 여기서 대나무를 뜻하고 있죠. 대는 대나무.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매난국죽 할 때 거기 대나무도 들어가 있었어요. 죽에 들어가 있지. 눈을 맞아서 대나무가 휘어져 있대요. 어떤 고통을 받은 상태입니다. 고통과 시련을 겪은 상태예요. 이때 휘어졌다라는 건 뭐 의지가 꺾였다라든가 아니면 뭐 지조와 절개를 버렸다라든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고통을 받았어. 그것을 누가 굽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굽을 절개라면 눈 속에 풀을 쏘냐. 그것이 굽어질 절개라면 눈 속에 푸르겠느냐라는 거죠. 서리법 쓰고 있지? 뭐라는 거예요? 눈 속에 걔가 진짜 그 절개가 그 정도로 약했으면 푸르름도 있지 않았지. 푸르름을 잊었겠지. 이렇게 푸르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절개와 지조는 변하지 않아. 변함없어. 얘기하는 거지. 아마도 세한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이때 너는 누구예요? 너는 대나무고요. 세한고절이라고 하면 엄청난 추위 속에서 높은 절개를 가지고 있는 걸 세한고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세한고절 같은 걸 변하지 않는 그런 절개를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해석하실 때요. 특히나 모의고사처럼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는 작품으로 만났을 때는 다 해석할 필요도 없어. 그냥 절개를 얘기하나? 이렇게만 보고 푸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나무의 지조와 절개를 뜻하고 있는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세한고절, 이 추위를 꺼는 이런 어떤 절개는 대나무 너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자, 성산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단종 복위운동을 했던 사육신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단종의 폐위를 막기 위한 어떤 자신의 일편단심을 담은 지조와 절개를 담은 작품입니다. 이 몸이 죽어가셔 무엇이 될꼬 하니. 자, 그러니까 얼마나 지조와 절개가 강하면 내가
죽는 것까지 가정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이 죽어서, 그런데 그냥 죽는 건 아니고요. 이런 어떤 일편단심, 지조절개를 지키다가 죽으면 무엇이 될꼬 하면서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될꼬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이 되어 있겠대요. 복례산이라고 하면 신선이 사는 산이야. 그래서 신선이 사는 산, 그런 아주 고고한 산이에요. 제일봉이라는 건 가장 높은 봉우리를 얘기하는 거지. 가장 높은 봉우리에 낙락장송이라고 하면 소나무 가지가 쭉쭉 뻗어있는 소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 여기도 송이 등장했지? 지조와 절개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되어 있을 거래요. 백설이 만건곤할 제 독야청청하리라. 자, 백설이라고 하면 하얀 눈인데 흰색이죠? 근데 얘 소나무 지금 무슨 색이야? 청청. 푸르르고 맑겠대요. 그래서 푸르고 푸를 거래. 백설이 만건곤, 건곤이라고 하면 땅과 하늘을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 온 세상에요. 백설, 하얀 눈이 내릴 때도 변하지 않고 쟤는 떼죠 할 때 독야청청, 홀로 푸르름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색채 대비를 통해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시조라고 보겠습니다. 색채 대비가 드러나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 종결함이도 마찬가지죠. 뭐뭐하리라 라고 하면서 의지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성산문의 작품입니다.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이러네요.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겠대요. 이때 이제는요,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 백이라는 사람과 숙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나라의 무왕 때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주나라 무왕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나 그거 반대할 거야 라고 하면서 지조절개를 드러내는, 유교적인 사회에서 지조절개 드러내는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 인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여기서 하는 한탄한데요. 한탄 하나 더 쓰자면 원망하고 있대요. 왜 그런지 볼게. 뭐라는지. 줄여 죽을 찐들 채미도 하는 것가 라고 얘기하는데 줄여, 여기서 줄이다라는 건 굶주리다라는 뜻이에요. 굶주려 죽을 찐들,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채미라고 하면 고사리를 캐는 거거든? 고사리를 캠. 채미도 하는 것과, 채미는 왜 했니? 고사리는 왜 캤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백이와 숙제가요, 무왕의 말에 반대하면서 나는 너를 따를 수 없다. 나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 라고 하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고사리를 캐먹으면서 살다가 돌아가셨대. 그래서 사람들은 와, 저 정도의 지조와 절개, 절의를 배워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산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유교적 사회에서 지조와 절개를 잘 지킨다는데 왜 굶어 죽더라도 그 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왜 캐먹었어? 비록에 푸세의 것인들 기뉘 땅에 난나니 이래요. 그게 비록 푸세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렇게나 자라는 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의 땅에서 났냐? 누구의 땅에서 났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땅에서 났어? 주나라 무왕 땅에서 났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르지 않겠다고 했다면 그 사람 땅인 이곳에서 고사리도 캐지 말았어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절의가 부족했음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절의를 강조하는 거지. 난 너네보다 더 높은 절의를 가지고 있어.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있어. 남들이 다 이들을 따라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이들이 나보다 부족해 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만 더 체크하자면요. 수양산이라고 얘기하는 건 실제로 이 사람들이 들어갔다고 하는 중국 고사에 나오는 그런 산 이름인데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중의성을 가진 걸로 봐서 단종을 내린 세조의 이름이죠. 수양대군이라는 표현으로 보기도 한다는 거 중의적인 표현으로 알아두세요. 자, 다음 왕방연의 시조입니다. 이 왕방연은 누구냐면요. 단종을 따랐던 신하인데 단종이 이제 영월로 유배를 갈 때 그 유배 호송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모셨던 왕을 유배지에 모셔다 놓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자책감, 그런 죄책감과 그런 슬픈 마음 있지? 그거를 이렇게 시냇가에 앉아서 물을 바라보면서 이 시조를 지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별로 안 좋겠죠?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은임 여의 없고, 자, 천만리 머나먼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 요 천만리라는 건 어떤 심리적인 거리감입니다. 우리 아까도 나왔었지? 심리적 거리감.
머나먼 길에 고은임이라고 하면 우리 배경을 들었지만 배경 안 들었어도 여러분들 그냥 그리워하는 임, 사랑하는 임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주제를 알고 계시다면 아 임금이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금을 여의 없고 아 화자의 상황은 이별 상황이구나. 화자는 이별을 겪었어요. 내 마음 둘 데 없어 내가에 앉았으니 내 마음을 둘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방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실현당하고.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헤어졌을 때 드는 그런 마음이야 지금. 왕을 보내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 이 어떤 죄책감과 이 슬픔 때문에 시냇가에 앉아서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예돋다 이러네요. 내 안이라고 하면 이 안자는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안에 있는 내 마음과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가고 있대요. 그럼 밤길이라는 건 시간적 배경으로 볼 거고요. 저 물이라는 대상이 사실 자연물인데 얘가 내 마음과 같아서요. 울면서 간다라고 표현했어요. 사실 물은 울지 못하지 그냥 흐르는 거예요. 졸졸졸 소리가 나는 건데 화자가 울고 싶은 심정을 물한테 투영한 거야. 그래서 우리 이걸 감정이입이라고 보고요.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자연물이든 어떤 대상이든 감정이 없는 애들한테 너라고 부르는 건 무조건 의인입니다. 여기에서도 물이 울고 있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의인화 또는 인격화, 자연물을 인격화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적인 배경 역시 화자가 지금 슬픔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만 체크하자면 아까 천만리 머나먼 길에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이게 심리적인 거리감이다 라고만 얘기했는데 실제로 천만리였을까 얘들아? 이거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러는데 여러분 알고 있어요. 무궁화 삼천리지. 우리나라 한반도 삼천리잖아. 천만리라는 거 존재 안 해. 안 해. 그래서 이걸 과장이다. 과장법이 쓰인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이게 시조입니다. 이게 역시 단종의 어떤 복위운동을 했던 사육신 중에 한 명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별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는데 그 대상 역시 단종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방 안에 혔는 촛불 늘과 이별하였관디 방 안에 혔는 켜져 있는 촛불이 누구와 이별을 하였길래 누구와 이별을 했길래 겉으로 눈물 띠고 속 타는 줄을 모르는고 겉으로는 눈물이 있는데요. 이 눈물이 지고 있다. 눈물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인데 눈물은 지금 촛농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촛불 보면은 가운데가 막 타고 있고 촛농이 막 흐르잖아. 그거를 화자는 지금 자기 마음이 슬프니까 초를 보면서 야, 너 그렇게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속이 타는지 모르냐. 이 속이라는 건 촛불의 심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속이 타고 있는지를 모르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저 촛불 날과 같아서 속 타는 줄을 모르도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저 촛불이 나와 같대요. 그래서 화자와 초는 지금 동일시 되고 있는 겁니다. 동일시 촛불이라고 쓸게요. 촛불은 동일시 되고 있다. 속 타는 줄 모른다.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그 마음을 너도 알아채지 못하고 그렇게 울고 있구나 하면서 자신의 어떤 단종과 이별한 슬픈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역시 지금 촛불이 이별을 했다라고 하면서 의인화, 인격화하고 있는 거고요. 의인화, 인격화. 선지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얘는 슬프지 않고 그냥 타고 흐르는 건데 내가 슬프니까 아, 네가 속 타고 눈물 흘린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감정이입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입. 하나만 더 체크하자면 여기에서 지금 가장 잘 사용되고 있는 건 사실 시각적인 심상이에요.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감각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성산문의 시조, 왕방연의 시조에서 울어예어 가뒀다, 울어예어 가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물이 흐르는 소리를 통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정서를 감각화한 것 중에 청각이고요. 이 친구는 시각을 쓰고 있다. 선지로 나왔을 때 아니 정서를 감각화한 게 뭐예요? 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감각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시각적인 심상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조입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 연시조인데 연시조 2개 배워보고 갈 거예요. 먼저 윤선도의 견의호라는 작품이거든.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윤선도가 왕한테 간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정신 차리세요. 얘는 나쁜 놈이에요. 라고 간언을 했지. 이제 간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 한 것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모함을 받아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유배를 가서도 저는요, 왕한테 충성심이 이랬고요. 효성심과 충성심이 이렇게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간언을 한 겁니다. 제 마음 알아주세요. 저 진짜 결백해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하다 하나 외다하나. 자, 슬프거나 즐겁거나 옳다하거나 외다하거나. 외다라는 건 그르다는 뜻이에요. 옳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다 그르다고 하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내 몸의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내 몸이 해올 일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내가 해야 할 일, 원래 조정에 있었으니까 어떤 정치적인 거, 그리고 왕한테 충성을 다하는 거, 어떤 바른 정치를 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내가 해올 일, 그리고 왕에게 간신에 대해서 정신 차리세요 하고 간언하는 거. 그게 내가 할 일이래. 그 밖에 연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랴 라고 얘기하네. 그 밖에 연함은 일은요 분별할 줄이 없답니다. 이시랴라는 건 서리법을 써서 분별할 줄 없다. 분별한다라는 거는 걱정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걱정하거나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부정적인 속성의 것들이 되겠죠. 난 그 외의 것들은 생각하지 않을 거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국 충정만 할 거야. 우국, 나라를 걱정하고요. 충정, 충성심만 가지고 내가 할 일만 꾸준히 해나갈 거야 하면서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자, 이수입니다. 여전히 충성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거든. 내일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쏜가. 여기서 내일이라고 하면 뭐냐면 어떤 간신들에 대해서 횡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한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일이라는 건 횡포를 고발한 일. 저 자식 나쁜 놈이야! 라는 걸 이야기한 것을 내가 망령된 줄을 내가 모르겠느냐. 망령되다라고 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잘못됐다 이런 뜻인데 우리 말로 하자면 내가 저거 횡포 고발한 게 좀 나댄 건 줄은 나도 알아. 내가 좀 나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모를쏜가 얘도 서리법이지. 나도 다 알고 있어. 내가 그거 한 것 좀 나댔다는 거 나도 알거든. 이 마음 어리기도. 어리다라고 하면 어리석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한 것도 다 임을 위한 탓입니다. 임금을 위한 탓이에요 하면서 충성심을 드러내고 있죠.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이미 헤어보소서 이래요. 아무가 누군가가요. 아무리 일러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요. 어떤 말을 하시더라도 이미 임금님께서 직접 헤아려 보세요. 헤아리다. 뭐 생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아무는 뭐겠어? 나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어떤 애들이 말하겠어? 나와 어떤 정적이겠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애들. 그래서 간신들이요. 아무리 일러도 모함하더라도요. 한번 임금님께서 직접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함을 경계하는 상황. 간신들의 모함을 경계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결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3수로 갈게. 추성 진호로 밖의 우러이에는 저 신혜야 하면서 누군가를 부르고 있네요. 신혜 부르고 있으니까 일단 체크하고 갈게. 신혜를 불렀으니까 의인 쓰고 있는 거고요. 말을 건네는 어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다 안 쓸게요. 말 건네는 어조. 추성 진호루라고 하면 뭐 장소예요. 공간 배경. 공간 배경. 진호루라고 하면 누각이지. 그 누각 밖에 울면서 얘는 울면서 흐르는 저 시냇물아 불어요. 무음홀이라 주야에 흐르는다. 무음홀이라고 하면 무엇을 하려고 주야 낮과 밤이지. 낮과 밤에 그렇게 멈춤 없이 계속 흐르는다 하면 아까 앞에서 나왔습니다. 흐르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임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일을 모르나다 이러네요. 자, 임을 향한 내 뜻을 좇아서 그러니까 너가 지금 흐르는 게 나의 마음, 나의 멈추지 않는 이의 충성심과 같아서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그칠 일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칠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물은 그냥 흐르는 건데 마치 내 뜻과 같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 아까 의인법 쓰고 있다고 했죠. 감정이입 들어간 거고요. 오늘 감정이입 되게 많이 나오지? 감정이입 들어간 거고요. 여기서 임을 향한 내 뜻은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지조와 절개. 요게 주제니까 지조와 절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추성 진호는요. 선생님 아까 공간 배경이라고만 얘기했는데 유배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지금 나와 있는 유배지에서 흐르는 물을 보면서 임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수. 주제가 살짝 바뀌니까 중요해요. 여러분, 양반들한테 당연히 왕이 중요했지만 유교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효도 중요해. 지금 유배지에 와 있는 게 부모님한테도 굉장한 불효죠. 그래서 부모님 생각을 떠올립니다. 뭐라고 하나 볼게. 매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딱 봐도 지금 대구법이야. 대구법 눈에 보이셔야 돼요, 이제. 자, 매는 길고 길고요. 물은 멀고 멀고. 선생님 세모 외쳤는지 좀 이따 설명할게.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이래요. 아,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거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은요. 많고 하고 라고 얘기하면 이거 역시 많다로 우리 해석하는 거 알지 얘들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대. 근데
뇌가 길고 물은 멀다. 뇌가 엄청 높고요. 물이 엄청 또 깊고 멀어요. 그러면 당연히 유배지에서 어버이한테 갈 때까지 얘네가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린 장애물로 보는 거야. 산도 높고요. 물길도 너무 길어가지고요. 어버이가 그리운데 그곳에 가지 못하고 있어.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자, 내가 울고 싶은데 또 외기러기 운다고 했죠. 뭐 감정이입, 외기러기 운다고 했으니까 의인화, 자연물 인격화, 자연물을 통한 화자의 정서 제시 다 맞고요. 어쨌거나 외기러기는 화자의 지금 정서가 투영되어 있는 대상이다. 뭘 투영한 거야?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 효와 충을 같은 걸로 봅니다. 어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 그러니까 내가 어버이와 떨어지면요, 어버이를 그리워할 줄 가장 처음부터 알았대요. 이건 어떻게 보면 유배 가기 전부터 알았다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효는 원래 천부적인 거잖아. 하늘에서 받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버이와 떨어지면요, 그리워할 줄을 처음부터 알았어요. 이거 선천적인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었던 건데요. 임금 향한 뜻도, 그러니까 효는 그러한데요. 충도 어떻대? 하늘이 삼겨시니, 삼기다라고 하면 만드시니, 하늘에서 생겨났으니, 천부하셨으니, 천부라고 하면 하늘이 주셨으니 이런 뜻이에요. 하늘이 주셨으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기불효인가 여기노라. 자, 이걸 써볼게. 임금을 잊는다라는 건 불충이지. 불충을 한다면 만일 내가 뭐와 똑같아? 그것은 불효와 똑같다고 생각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대요? 효성심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충성심이 중요하대. 이 문장 보면 얘들아 효성심 강조야, 충성심 강조야. 당연히. 충성 강조죠. 지금 임금을 잊으면 그것은 불효와 같아.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어떤 충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사자성어로 연군지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효성심과 충성심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군사부 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군, 요게 왕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부자가 부모를 뜻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왔을 때 헷갈리지 마시고. 자, 마지막 작품입니다. 마지막 연시조인데 안민영의 매화사, 다른 말로는 이제 매화의 그림자라고 해서 영매사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건 알아두시고요. 1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매화의 특징 먼저 얘기하자, 얘들아. 매화는 언제 피지? 봄에 피긴 피는데 벚꽃보다 더 먼저 펴요. 그래서 추운 겨울을 뚫고 피어나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사군자 얘기했잖아. 매난국죽. 거기서 매화 맨 첫 번째로 나왔었지. 매화가 겨울을 뚫고 눈이 아직 있는 상태에서 3월이 오니까 얘는 피어나야겠는 거야. 나 눈 있을 때 피어날게 하고 피어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양반들도 이 대단한 어떤 매화의 의지와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는 이 의지를 보고 매화에다가 지조와 절개로 네가 짱이야 라는 의미를 붙여준 거거든요. 여기서 역시 매화가 그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으니까 한번 8수까지 가볼게요. 매영이 부딪힌 창에 옥인금차 비교신저. 매영이라고 하면 매화 그림자예요. 영자는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그림자란 뜻입니다. 매화의 그림자가 부딪힌 창문에 옥인금차라고 하면 쉽게 설명하자면 비녀, 비녀. 근데 비녀가 비친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그냥 여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인. 아마 기녀가 될 것 같아요. 밑에 내용으로 보자면 옥인금차가 비겨신저라고 하면 이렇게 기대어서 있다는 거예요. 벽에 창에 기대어 있답니다. 2, 3 백발옹은 검은고와 노리로다. 자, 2, 3 두세 명의 백발옹, 옹자가 붙어 있으면 늙은이, 노인을 얘기하는 거거든.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들이요. 검은고와 노래로다. 자, 검은고 그리고 노래가 나와 있네. 뭘 즐기고 있어? 풍류를 즐기고 있죠. 노래와 검고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윽고 잔들어 권하랄제. 잔을 들었답니다. 술까지 포함됐지? 풍류의 완성이네요. 노래 부르면서 잔들었으면. 권하랄제 달이 또한 오르더라. 달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배경 묘사예요. 1수에서는 매화가 피어 있고요. 거기에 지금 풍류를 즐기고 있는 어떤 배경 묘사 그리고 달이 뜨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수야. 어리고 성긴 매화 너를 믿지 아니었더니 너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매화를 청자로 두고 있어. 매화를 불렀네. 의인화 쓰이고 있는 거고요. 의인 쓰고 있고 뭐라고 했냐면 어리고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 어리고 성기다라고 하면 성기다한 건 이런 거예요. 사이사이 간격이 넓다는 거야. 매화가 완전히 만개하면 여러분 매화보다 좀 더 벚꽃이 조금 더 우리한테 익숙하지. 벚꽃이 만개하면 팝콘처럼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꽉 차잖아. 근데 처음 피었을 때는 사실 몇 개 안 피어 있기 때문에 하늘이 듬성듬성 보이죠. 밑에서 위를 보면. 그 뜻이야. 어리고 성긴 매화 너를 믿지 않았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눈기약 능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눈 기약이라고 하면 뭔 소리냐면 선생님 아까 시작할 때 얘기해줬잖아. 눈 기약, 기약은 약속을 얘기하는 거거든. 매화가 무슨 약속을 했냐면 나 눈 올 때 그때 필게, 나 눈 올 때도 필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눈 기약을 능히 잘 지켜서 두세 송이 네가 피었구나 라고 하면서 감탄하고 있어요. 감탄. 와, 너 피었구나. 그리고 또 얘기하자면 네가 약속을 지켰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어떤 매화에 대한 신의 그리고 신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촉 잡고 가까이 사랑할 제 암양조차 부동터라. 자, 촉을 잡고 이때 촉은 촛불이에요. 촛불. 촛불을 들고 자, 촛불을 들고 한 손에 뭘 하고 가까이 사랑할 제 뭐뭐 할 때죠. 가까이 사랑한대요. 뭘 사랑하는 거야? 매화를 사랑하는 거야. 매화가 예쁘니까 매화를 꺾어가지고 촛불을 들고요. 가까이 어두운데 이렇게 들여다봤어. 내가 사랑해주는 거지. 애정을 가지는 겁니다. 암향조차 암향이라고 하면 암향은 그윽한 향기라고 우리 해석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여기 잘 나와. 그윽한 향기조차. 그리고 그윽한 향기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사실 매화의 향기 자체를 암향이라고 많이 써. 그래서 암향 나오면 그냥 매화의 향기가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암향조차 부동터라. 부동한다라는 건 뭐냐면 둥둥 떠다닌대. 이때 부자가 그거야 얘들아. 부표할 때 부자거든. 그러면 생각해봐 여러분. 향기가 둥둥 떠다닙니까? 사실 향기라는 건 후각적 심상인데 부동한다라는 건 떠다니는 건 우리가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이거 무슨 심상입니까? 공감각적 심상 배우셨죠? 공감각적 심상이고요. 공감각 중에서도 무엇에 무엇화라고 하죠? 내가 원래 표현하려고 했던 게 먼저 나오는 거야. 이거 이제 헷갈리면 절대 안 된다. 내가 먼저 표현하려고 했던 그윽한 향기가 마치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향기로워서. 그래서 후각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마치 눈에 보이듯이 시각화시켜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특히 1학년 친구들은 가끔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엔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너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는데, 와, 너 약속을 지켜서 피었구나. 감탄하고 마지막에는 그거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도취돼서 빠져 있습니다. 즐기고 있어요. 흥취를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3수. 빙자옥질이여, 눈 속에 내로구나. 이러면서 감탄하네. 빙자옥질이라고 하면 뜻이 진짜 길어요. 여러분, 그냥 얼음, 그리고 옥, 구슬. 얼음과 구슬처럼 아름답고 곱고 예쁜 매화야, 깨끗한 맑은 매화야 이런 뜻입니다. 빙자옥질이요. 이것도 결국 매화. 눈 속에 너로구나. 이때 너는 뭐예요? 이거 문제 가끔 나온다. 여기서 너는 매화야, 매화. 너로구나. 감탄했어. 가만히 향기 놓아. 가만히 향기를 풍겨서 향기를 풍김. 황혼월을 기약하니 황혼월이라고 하면 여러분 황혼이 뭔지는 아시죠? 황혼 뭐야? 해질녘을 우리가 황혼이라고 하지. 황혼, 해가 질 때의 달을 기다리니 이런 거야. 우리 왜 벚꽃 구경 가시면요. 대낮에 이렇게 구경하는 것도 파란 하늘에 파스텔 톤으로 예쁘지만 사실 밤하늘이 이렇게 딱 밤이 됐을 때 벚꽃이나 매화 같은 걸 보면 그 연분홍빛이 굉장히 예쁘게 보이죠. 혹은 석양이 졌을 때 황혼, 해가 질녘에 보면 그런 어떤 붉은 배경의 붉은 꽃이 더 아름답게 보이거든. 얘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황혼월, 해질녘에 뜨는 달을 기약하니 약속했대. 매화랑 얘랑. 아마도 아치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아치고절이라고 하면 아담한 풍치와 높은 절개를 뜻하는데요.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아치고절에서 제가 아담한 풍치, 높은 절개 어떻게 알아요? 하는데 얘들아 절은 알잖아. 절 하나 보고도 아셔야 됩니다. 특히나 고절이라고 하면 당연히 높은 절개지. 그래서 아담한 풍치와 높은 절개, 그러니까 지조와 절개 예찬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조절개가 높은 놈은 너밖에 없는 것 같아 하면서 감탄하고 매화에 대해 예찬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눈으로 기약터니 내 과연 피었구나. 눈으로 기약터니 아까 앞에 나왔던 건 똑같아요. 눈 올 때 피겠다고 기약을 하더니 네가 과연 피었구나.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앞에서 말했듯이 신의 그리고 신뢰가 높아지죠. 매화에 대해서. 황혼의 달이 오니 아까 황혼을 기약했잖아. 황혼의 달이 오니 그림자도 성기거다. 자, 그 성기다라는 것은 아까 알려줬죠? 듬성듬성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림자가 듬성듬성 보인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냥 그림자가 그윽하게 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향이 잔에 떴으니 잔 나왔네. 술. 청향이라고 하면 여기서 풀을 청자 아니고 맑을 청입니다. 그래서 맑은 향기가 어디에 떴어? 술잔에 떴으니 취코 놀저 하노라. 취하고 놀재여 뭐를 즐기고 있어? 풍류를 즐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웃습니다. 황혼의 돋는 달이 너와 기약 두었더냐? 아까 약속했잖아, 그지? 그래서 황혼 해질녘에 돋는 달이여 너와 기약을 했느냐? 이때 너는 당연히 매화와 기약을 했느냐?
함리에 잠든 꽃이 향기 놓아 맞는 거야. 자, 함리라고 하면 뭐 방 안 이런 뜻인데 그냥 화분 안에 있던 매화 꽃이 향기를 풍기면서 맞이한대요. 누구를? 달을 맞이한대요. 그래서 달이 떠서 아름다운 매화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 어찌 매월이 벗되는 줄 몰랐던 고하노라. 매월이라고 하면 매화, 그 다음에 달입니다. 내가 어찌 매화와 달이 이렇게 친구가 되는 걸 몰랐지? 하면서 야, 너네 진짜 잘 어울린 친구구나 하고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육수. 바람이 눈을 몰아 산창에 부딪히니. 자, 바람이요. 눈을 몰아와서요. 산창, 산에 있는 창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창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문에 부딪히니 차가운 기운이 새어들어 자는 매화를 침노하니 이러네요. 자, 침노한다 보면 침략 그리고 노략 생각하면 돼. 얘들아, 한자어는 다른 단어로 아는 단어로 만들어 보세요. 침략하니 쉽게 얘기하면 뭔 소리냐면 괴롭히니 이런 뜻이야. 왜? 꽃이 피려면 어때야 돼? 약간은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람이랑 눈이 막 와가지고 차가운 기운을 불어내면 얘가 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무리 얼으려 허인들 봄뜻이 야슬 쏘냐. 아무리 얼리려고 한들 네가 아무리 그렇게 차갑게 해서 얘를 얼리려고 한들 봄뜻이야. 봄을 피워내겠다는 이 자연의 이치를 앗아갈 수 있겠니? 하면서 앗아갈 수 없다. 서리법을 쓰면서 어떤 봄에 대한 의지 그리고 봄은 꼭 올 거야 라는 화자의 소망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칠수 볼게요. 저 건너 나부산 눈 속에 거머우뚝 울통불통 광대 등거라. 좀 길지? 자, 나부산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그냥 중국의 산인데요. 중국에서 매화의 명소로 유명하대. 그러니까 매화 꽃이 많이 피는 명소인데 눈 속에 거머우뚝, 거뭇거뭇하대. 우뚝, 울퉁불퉁, 광대 등거라. 등걸이라는 건 나무를 잘랐을 때 나무의 이 둥치를 얘기하는 거, 남은 둥치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광대 등걸, 울퉁불퉁 광대 등걸이라는 건 엄청 못생긴, 되게 험악하게 생겨있는 매화의 나무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무 등걸을 얘기하는 거거든. 내 무슨 힘으로 가지도쳐 꽃조차 저리 피웠는가? 네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렇게 잘려있으면서 무슨 힘으로 가지를 돋쳐서 꽃을 저렇게 피웠느냐 하면서 또 예찬하고 있죠. 아무리 썩은 배 반만 남았을 망정 봄뜻을 어이하리요. 아무리 썩은 배라고 하면 이제 싹을 얘기하는 건데 싹이 나올 때 그것이 반만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네가 그게 다 남아있지 않더라도 뭐 한 거야? 의지로 꽃을 피워낸 거지. 봄뜻을 어찌하겠니? 라는 건 얘도 서리법입니다. 서리를 통해서 뭐래? 봄뜻을 막을 수는 없어. 그래서 꽃이 피어났어. 매화를 예찬하고 있죠. 마지막. 동각에 숨은 꽃이 척촉인가 두견아인가? 자, 동각에 숨어있는 꽃이요. 척촉이라고 하면 철쭉이 생각나야 돼. 철쭉인가? 두견아인가? 진달래인가? 궁금해합니다. 건곤이 눈이 오늘 제 어찌 감히 피리. 건곤하면 하늘과 땅이랬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눈인데 눈이 오고 있는데 지들이 어찌 감히 피겠느냐. 누구만 필 수 있어? 알게라. 알겠다. 알겠도다. 백설양춘은 매화밖에 뉘시리. 그래, 백설양춘이라고 하면 백설은 하얀 눈이 온 상태에서 양춘이라고 하면 봄의 기운이거든요. 하얀 눈을 뚫고 나오는 봄의 기운은 매화밖에 누가 또 있겠느냐. 그래서 매화에 대한 예찬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도 서리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매화에 대한 아름다움, 그 다음에 매화의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고 있는 시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이어서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 2개 더 볼 거니까 시조 공부하기로 맘먹고 시작했다면 선생님이랑 같이 마지막 주제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